좋아. 나 오늘 읽은 거 얘기해도 될까? 당연하죠. 오늘 뭐 딱 기대하고 봤냐면, 있어요. 네. 요즘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야. 제목은 쇼코의 미소. 최은영 씨가 지었고, 문학동네에서 나왔지.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빌렸고. 근데 이거 여태까지 계속 이게 그 전자책이다 보니까 동시 대출 건수가 제한되어 있거든. 5명까지 돼. 근데 계속 꽉 차 있어서 못 빌리다가 오늘 딱 확인했는데 대출 건수 생겼길래 바로 빌려서 봤어. 우와. 얘기해줄게. 네, 좋아요. 이거는 장편은 아니고 단편 모음집 같은 거야. 기대죠. 뭔가 주인공은 중딩인지 고딩인지 뭐 그렇고 현재 1학년이야.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하는 교환학생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쇼코라는 일본 애가 여기 우리 이 학교로 왔을 때 그동안 주인공인 수유였나? 수유의 집에서 머무르게 돼. 근데 이 집에는 소유다, 소유. 소유랑 엄마랑 할아버지 셋이서 살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늘 일 때문에 바빠서 거의 뭐 못 보고 살고, 할아버지는 그냥 되게 평범한 우리나라 느낌의 할아버지야. 막 이제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임. 근데 이제 쇼코가 왔는데 쇼코랑 너무 사이가 좋은 거야. 조금 읽어줄게.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재떨이 가져와라, 물 떠와라, 발을 데울 더운 물을 가져와라 명령만 할 줄 알았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힐끗 보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는 식이었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끄고 쇼코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었다. 일본어로 말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붙어 있었다. 괴팍한 일본인 교사들에게 배운 말이었지만 일본어는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외국어였다. 우리 가족은 밥을 먹을 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최대한 빨리 먹어보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쇼코가 나타나자 할아버지는 내가 끼어들 틈도 없이 일본어로 말하면서 시시때때로 껄껄댔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러고 그때의 쇼코의 태도 같은 거. 태도? 그게 되게 낯설었어. 어땠냐면 쇼코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주 상냥하게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처음 교실에서 쇼코가 수줍어하는 표정을 봤을 때처럼 나는 쇼코의 웃음에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다. 쇼코는 정말 우스워서 웃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편하게 하기 위해 그런 포즈를 취하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 약간 이제 일본인의 그런 느낌이 났어.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상한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여름방학을 앞둔 7월의 밤이 됐어. 그래서 밤에 막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 밖에서. 그리고 할아버지는 쇼코한테 자기 보고 미스터 킴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었어. 미스터 김이라고. 하여튼 그랬어. 쇼코와 나는 동네의 천변을 걸으며 이야기했다. 쇼코는 우리 집 식구들이 다정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난 대답하지 않았다.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적었고 쇼코에게 느끼는 호감은 표현하고 싶었다. 나는 쇼코의 팔짱을 꼈다. 쇼코는 걸음을 멈춰서 굳은 표정으로 날 바라보더니 딱딱한 영어로 말했다. 나는 이성애자야. 너에게 성적인 관심은 없어. 또 다른 동성들에게도 마찬가지야. 난 남자가 좋아. 나는 조금 놀라서 너에게 성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팔짱을 끼는 건 친구들 사이에선 허물없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여튼 그랬어. 그리고 뭐 다음 날에 학교에 가보니까 정말로 여자애들이 서로 막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걸 보고 이해를 하게 됐어. 이제 그러고 또 자기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
쇼코는 고모와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가족이 낯설지 않고 되려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쇼코의 고모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지만 외박이 잦은 일을 해서 자주 집을 비운다고 했다. 되게 비슷하지, 여기까지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기를 공주처럼 대접해준다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여자아이인 줄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에게 나는 종교이고 하나뿐인 세계야.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죽어버리고 싶어. 쇼코는 비가 내리던 날에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는 할아버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담을 넘어서 집으로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얼마 없는 돈을 쪼개서 사준 옷을 포장재로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다고 했다. 뭐야? 쇼코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마치 여자친구처럼 생각하는 게 소름 끼친다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도쿄로 떠나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근데 그럴 수 있지? 이제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할아버지를 너에게 줄게. 할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애인 줄 알고 볼 때마다 살 좀 빼라고 닥달인데 옷은커녕 껌 한 통도 사준 적이 없어. 쇼코는 나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 친절하지만 차가운 미소였다. 다 커버린 어른이 유치한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뭔가 각자 자기 집에서는 어떤 불화가 있지만 남의 가정에 대해서는 좀 이제 관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쇼코가 머물렀던 그 일주일 동안 집에는 이상한 활력이 돌았다. 쇼코가 좋아한다는 수박을 사러 슈퍼에 간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야. 영어든 일본어든 언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목표를 정한 엄마. 쇼코가 만든 주먹밥을 먹으며 주고받던 3개국어의 시간들. 사진 찍을게요. 쇼코는 판닥스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서 수박을 먹고 있는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을 찍었다. 뿐만 아니라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 거실을 청소하는 할아버지를 파파라치처럼 찍어댔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그런 관심이 싫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다. 하고 잠깐 뛰어넘어서 평소에는 엄마와 할아버지는 늘 무기력했었고 사람을 사귀는 일에는 서툴렀어. 그리고 약간 읽으면 가족은 언제나 가장 낯선 사람들 같았다. 무슨 소리지? 비행기 소리요. 이어서 할게, 한 문장만. 어쩌면 쇼코는 나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때 쇼코가 찍어준 그 수박 먹을 때 찍었던 세 사람의 사진 있잖아. 그게 제일 마지막쯤에 가서 세 사람, 엄마와 할아버지와 내가 다 같이 찍었던 유일한 사진이 되었어.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쇼코가 일본으로 돌아갔어. 아이쿠. 돌아가고 나서 편지를 보냈어. 늘 편지를 주고받았어. 쇼코의 편지는 언제나 공평했다. 나와 할아버지에게 같은 날, 같은 분량의 편지가 왔고 어떤 날은 내가,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쇼코의 편지를 우편함에서 발견했다. 우리는 경쟁하듯 우편함을 열어 편지를 확인했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쇼코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쇼코는 할아버지에게 늘 밝은 내용의 편지를 적어보내는 것 같았다.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했다. 고모와 맛있는 카레집을 찾아갔다. 휴일에 친구들과 보트놀이를 했다. 북해도를 여행했다.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쇼코의 이야기는 그림 엽서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다. 반면 내가 받은 편지에는 어두운 이야기뿐이었다. 할아버지의 돈을 훔쳤지만 할아버지는 모른 척했다. 그 돈을 하수구에 버려버렸다. 가끔씩 할아버지의 음식에 독을 타고 싶다. 아빠가 보내는 양육비를 고모가 허비해버리는 걸 알고 고모의 속옷을 하나둘씩 찢어서 거리에 내던졌다. 가끔씩 소독한 칼로 자신의 골반 근처를 찌른다. 당시에는 쇼코의 모순된 말들에 혼란을 느꼈다.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게 하는 말이 진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두 종류의 편지가 모두 진실이었으리라고 짐작했다. 모든 세부사항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모두 진실된 이야기였을 거라는 걸. 아니, 모든 이야기가 허구였더라도 마찬가지다. 할아버지의 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을 것이고 내 편지에 썼듯이 자신을 포함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겠지. 자, 이렇게 열흘에 한 번꼴로 계속 편지를 보내왔어. 그리고 우리가 답장을 하든 말든 계속 그렇게 보냈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허허, 아마 아까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봐. 꾸준히도 보냈네. 응. 어, 그리고 쇼코는 가까운 친구는 없었어. 그래서 주인공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내가 일본인이었고 쇼코의 주변에 있었더라면 쇼코는 나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쇼코는 원래는 도쿄로 대학을 갈 예정이었거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고교 졸업 직후인 3월에 편지가 끊겼어.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도쿄로 갈 수 없게 되었어 라고 써 있었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도 쇼코는 소중한 말동무였기에 늘 나가서 우편함을 확인하는 모습을 봤었어. 그리고 나는 아마도 서울로 올라온 것 같아. 그래서 서울에 혼자 따로 살고 있고 할아버지와 통화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쇼코 얘기를 했어. 쇼코가 바쁜가 아니면 뭐 너한테 연락이 없니? 이런 얘기를 꼭 붙였어. 얘는 주인공은 지금 쇼코의 편지가 더 오지 않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그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 바쁜 새내기 생활을 하고 있었어.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지내고 있어. 그리고 얘는 뭔가 이제 예술, 영화에 관련된 그런 데를 있는 것 같아. 영문학과인지 영화학과인지 뭔지 하여튼 그랬어. 그렇게 몇 년이 생활을. 지났고 점점 잊어갔어. 그리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 근데 유학 생활이 끝나가던 무렵에 어떤 일본 여자가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걸 느껴. 그래서 그 애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한국에서 설마? 왔지? 나 하나야. 한국으로 견학 갔던 일본인 학생 이래. 그때 이제 같이 왔던 다른 여자애였어. 그리고 걔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대. 그래서 그 애가 쇼코 얘기를 꺼내는 거야. 걔랑 아직 연락하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친구한테 마지막 편지 얘기를 했다? 도쿄로 못 간다는 내용을 편지를 보내놓고는 연락이 끊어졌다. 어쩌면 내가 쇼코한테 무슨 실수 같은 걸 했을지도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하나라는 애가 막 웃으면서 쇼코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고 와세다 대학 법학부에 붙었지만 가지 않았고 그 살던 고향의 대학에 들어갔다 그랬어. 왜지? 왜냐면 할아버지 때문이었어. 할아버지가 신부전증이 발병해서 투석을 받아야 되거든.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할아버지를 계속 데리고 병원에 다녀야 돼. 헐.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쇼코는 그냥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뭐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막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 하나 이제 읽어줄게. 쇼코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특별히 상상해 본 적은 없었다. 단지 한 군데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는 막연한 느낌은 있었다. 쇼코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 가서 살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쇼코가 아직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 3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쇼코의 모습. 와세다 대학에 입학 허가증을 버리는 쇼코의 모습. 아마 이틀 이상은 여행도 못했을 쇼코. 쇼코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이상한 죄책감이 하나의 아파트에서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랬어. 근데 그러고서는 막 다시 수다를 떨다가 하나랑 우리가 여태까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쇼코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메일 주소를 하나한테 주었어. 근데 하나한테서는 나중에 답이 오지 않았어. 마치 쇼코가 자기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한 것처럼. 뭐야.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여름에 이제 주인공이 쇼코의 집을 직접 찾아가 봤어. 주소밖에 알고 있는 게 없었거든. 뭔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어. 그래서 막 갔는데 쇼코가 그렇게 싫어했다던 그 일본의 습기라는 거를 느꼈고 막 되게 불쾌함을 느꼈어.
그래서 막 들어가 봤는데 노인이 막 와가지고 음. 얘가 더듬더듬 일본어로 조금씩 말했는데 노인이 대충 알아들은 것 같았어.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드렸어. 근데 뭔가 노인이 쇼코를 불렀는데 쇼코가 안 나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노인이 막 괜찮다고 자기가 잠깐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고서 나갔더니 쇼코가 딱 나왔어. 뭐야? 이제 쇼코는 여전히 할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도 나의 할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근데 사실 쇼코가 내 할아버지를 볼 때 좋은 사람이고 내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내부에서 뭔가 불화가 있는 거지. 그러고선 이제 마주쳤어. 쇼코는 마루에 앉아 얼음물을 마시는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그러고는 타박타박 걸어서 조금 거리를 둔 채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쇼코에게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괜찮아? 응.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정면을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쇼코는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널 보러 한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나는 쇼코의 여벌복구를 보며 말했다. 내가 먼저 와서 실망했지. 쇼코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아주 작게 열고 한숨을 쉬듯 말했다. 네가 그리웠어. 나는 쇼코가 조금 미워져서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가 그리웠었다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어떤 연애는 우정 같고 어떤 우정은 연애 같다. 쇼코를 생각하면 그 애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었다. 그랬어? 그래서 뭔가 막 이상한 공허한 분위기에서 막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리고 쇼코가 어떤 스케치북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줬는데 그 스케치북에 막 되게 절망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 막 불에 타담한 발바닥, 의욕이 없는 독재자, 뭐 얼어 죽기 직전까지 바닥을 찍는 비둘기, 막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라고 말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쇼코는 퓨즈가 나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거운 마음을 누르며 그림을 참 잘 그린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 쇼코는 그림을 그릴까 봐, 아니 글을 써볼까? 라고 말하면서 얘의 그 예의 바른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렸을 때 쇼코가 지었던 웃음과 같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차갑고 어른스럽게 보이던 그 웃음에서 나는 쇼코의 나약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읽었다. 쇼코를 나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쇼코는 약했다. 분명히 쇼코도 그때 느끼고 있었겠지. 내가 쇼코보다 정신적으로 더 강하고 힘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 한쪽이 부서져 버린 한 인간을 보며 나는 무슨 일인지 이상한 우월감에 휩싸였다. 자, 이랬어. 그리고 막 또 이야기를 했어. 내가 대학교에서 캐나다에 교환학생을 갔다가 뭐 하나를 만났다. 그리고 근데 너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못 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의 투석 치료 때문이라고 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제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도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고 느꼈고 그 두렵고도 흥분되는 기분에 취해서 더 많은 선들을 넘어버렸다. 나는 네가 네 고향에서만 살 줄은 몰랐어. 그것도 할아버지의 간병 때문이라니 너답지 않다. 3일에 한 번은 할아버지와 병원에 가야 한다지? 투석은 정말 힘든 거라고 하던데 당사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나는 네가 네 할아버지를 그만큼이나 아끼는 줄은 몰랐어. 그때 쇼코가 내 말에 화를 내거나 적어도 자기 변호라도 했다면 나는 내가 했던 말들로 인해 이만큼이나 상처받진 않았을 것이다. 쇼코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나는 겁쟁이야. 쇼코는 스케치북을 접어 방으로 들고 들어갔다. 그리고 내게 다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쇼코는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더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증오할수록 벗어날 수 없게 돼. 나는 마루의 끝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자기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이상한 우월감 같은 거. 자기가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쇼코가 조금 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 상황이 되자 쇼코가 먼저 팔짱을 꼈어. 옛날엔 반대였잖아. 그리고 지금의 내가 쇼코에게 느끼는 건 쇼코는 뭔가 노인들 특유의 외로움 같은 그런 걸 풍기고 있어. 그러면서 쇼코가 이렇게 말해. 여기서 나랑 지내자. 한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쇼코는 마치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듯이 발랄하게 말했다. 나는 다시는 쇼코를 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저 17살의 쇼코를 기억하고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걸 안타깝게 여기며 그렇게 서서히 잊어버렸으면 좋았으리라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왔어. 그때 대문이 열리고 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노인의 얼굴은 조금 전에 봤을 때보다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약간 일본에서는 이런 여자끼리 그런 스킨십을 안 하나 봐. 노인은 팔짱을 낀 채 들러붙어 있는 우리를 보고 당황하여 가만히 선 채로 고개를 돌렸다. 모른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을 줄 테니 팔짱을 풀라는 뜻 같았다. 나는 쇼코의 팔짱을 풀려고 애썼지만 쇼코는 안간힘을 내서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일어서서 팔에 붙은 쥐라도 떼어내듯 쇼코를 떼어냈다. 좁은 마당에서 노인과 나는 마주보고 섰다. 고개를 돌린 노인의 굳은 얼굴에 미소가 돌았다. 이제 쇼코는 그 할아버지의 집착에 대해서 막 증오를 느끼고 있어. 자기에 대한 집착에. 그리고 막 할아버지 욕을 막 했어. 영어로. 그랬더니 내가 그걸 듣고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더 맑아져서 더 이상 널 볼 일은 없을 거야. 애처럼 굴지 마. 이랬어. 그러고선 돌아왔어. 한국으로.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는 쇼코를 못 만났다고 거짓말했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나름대로 막 웃으면서 이해를 했어. 그래, 그 애도 많이 바빠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막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내 생각에는 할아버지는 이해 같은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뭔가 쟤한테는 이해를 해주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 그러고 그렇게 각자 할아버지도 더 이상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게 되었고 그 뒤로는 쇼코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안 하게 됐어. 자, 그러고서 이제 내가 또 여기서 생활을 다시 이어가고 있어. 당시에 나는 쇼코가 너무 쉬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23살에 벌써 직업을 정하고 태어난 소읍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건 형편없는 선택이라고. 아마도 물리치료사가 되려는 뭐 그런 과에 갔던 것 같아.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비겁하게도 잠깐만. 나는 비겁하게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그런 이상한 오만으로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나의 삶이 속물적이고 답답한 쇼코의 삶과는 전혀 다른 자유롭고 하루하루가 생생한 삶이 되리라고 믿었던 것 같다. 영문과를 졸업하고 나는 한 방송국의 영화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아카데미 등록 비용을 대기 위해서 밤에는 영어 과외를 했다. 팀원들과 함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카메라 촬영을 배우고 꽤나 알려진 영화 감독의 강연을 듣기도 하면서 초심을 다져나갔다. 물론 지난한 과정이긴 하겠지만 난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되리라는 내 꿈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 이렇게 꿈을 쫓는 동안 친구들은 뭔가 막 제각기 직장을 찾아서 떠났어. 그리고 나는 오히려 막 자기의 원하는 걸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돈을 쫓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뭔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막 공모전 내는 거 다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남들의 혹평이 자꾸 떨어져. 그리고 이제 30을 목전에 두게 됐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은 창작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현실은 정반대라는 걸 그런 걸 느끼는 중이야.
그리고 이미 막 예전에 직장에 들어간 애들이랑은 막 씀씀이가 많이 달라진 것도 느꼈고, 그리고 막 오히려 자기는 막 이렇게 예술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다니는 그 친구들의 독서량이 훨씬 더 많은 걸 느꼈어. 그리고 막 열등감을 휩싸이고 그랬어. 막 그런 생각들을 계속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대낮 3시에 찾아왔어. 내 자취방으로. 오후 3시였어. 근데 나는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냐고, 네 집 앞이라고 이랬어. 그래서 이제 왔는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나한테는 막 무뚝뚝한 나쁜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아직 뜯지 않은 편지 봉투를 하나 꺼내서 줬어. 쇼코가 드디어 편지를 보냈어. 이제 읽어줄게. 할아버지는 속주머니에서 다른 편지 봉투를 꺼내서 자랑하듯이 그 안에 든 작은 팸플릿과 폴라로이드의 사진, 편지지를 보여줬다. 코팅되어 있는 하늘색 팸플릿의 맨 앞장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둘과 남자 하나가 웃고 있었다. 가운데 중년 여자가 원장 같았고 양쪽의 남녀는 20대로 보였다. 그 젊은 여자가 쇼코였다. 볼의 젖살은 다 빠졌고 머리카락과 눈썹은 갈색으로 염색되어 있었다. 볼에는 분홍색 블러셔를 과하게 발라서 얼굴이 온통 핑크색으로 보였다. 쇼코는 눈과 입을 있는 대로 과장해서 활짝 웃고 있었다. 폴라로이드 사진에서 쇼코는 발만 하얀색인 까만 고양이를 안고 있었다. 고양이는 눈을 감은 채 쇼코의 팔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있었다. 쇼코는 이 사진에서도 이를 보이며 크게 웃고 있었다. 쇼코는 고향에서 물리치료 선생이 됐다. 아주 좋은 병원이라지. 내가 그 병원으로 가면 할인을 해주겠대나 뭐라나. 고작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냥 전화하지. 그냥 온 거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돌았다. 그리고 막 할아버지가 주인공의 방인데 막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이는 거야. 뭐야, 그건 아니지, 주인공이 사람아. 요즘 누가 방에서 담배를 피워. 집주인 알면 당장 쫓겨나. 할아버지는 내 말에도 굴하지 않고 2번째, 3번째 연달아 담배를 피웠다. 심지어 줄담이야? 응. 나는 잔소리를 하려다 관두고 팸플릿 속에 쇼코의 얼굴을 보는 척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할아버지가 보내는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너 말이다. 이런 말은 처음 해보는데 나는 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서울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영화 감독도 되고 힘든 대로 손 벌리지 않고 네 힘으로 살고 까짓것 다 무시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난 그거 멋지다고 본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칭찬했어. 오, 뭐지? 할아버지는 담배를 커피 깡통에 비벼 끄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나에 대한 안쓰러움을 숨기는 얼굴이었다. 감정을 숨기는 연습이 잘 안 된 사람이어서 그런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비쳤다. 할아버지는 내가 수렁에 빠진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도 나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날 위로해주고 싶었겠지. 나는 할 말이 없어서 팸플릿을 보며 말했다. 얘는 화장을 무슨 가부키처럼 했대. 예쁘기만 하구만. 가부키든 경극이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 말을 하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야, 왜 벌써 일어나? 그 말 하려고 온 거다. 너 바쁜데 시간 뺏기 싫어. 할아버지는 내가 하나도 바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냥 불쑥 찾아와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오후 3시에도 집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테니까. 나는 간단한 할아버지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밖으로 따라 나갔다. 하나뿐인 2단 우산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성격 급한 할아버지는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펴지는 우산이었지만 버튼도 듣지 않았고 수동으로 펴지지도 않았다. 비는 굵은 방울로 떨어져 내렸다. 이런 날씨에 우산 하나 제대로 챙겨오지 않은 할아버지에게 화가 났다. 골목 끝에 편의점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우산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가 뒤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괜히 웃었다. 나는 고장난 우산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뛰어갔다. 울음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건넸다. 이딴 거 필요 없다.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야, 왜 울고 그래?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다시 우산을 뺏어서 우산을 펴라고 낑낑댔다. 우산이 펴지질 않잖아. 저번만 해도 잘 됐는데. 꼭 필요하면 이래. 눈물도 셌다. 이리 줘. 할아버지가 우산을 조금 만지자 꼼짝도 않던 우산대가 활짝 펴졌다.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면서 나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할아버지가 쓰고 가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정류장까지라도 같이 가자고 하니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는 할아버지의 눈이 빨개졌다. 울고 싶으니까 그냥 풀어달라는 눈빛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았다. 할아버지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곧장 앞으로 걸어갔다. 저렇게 제멋대로고 충동적이고 마음 여린 이상한 사람. 이상한 나의 할아버지. 저 엉망진창인 사람. 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할아버지가 씌워준 우산을 쓰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자, 그랬어. 그리고 쇼코의 편지를 읽었고 쇼코는 그동안 되게 우울하게 살았어. 뭐 자살 시도도 했고 뭐 그랬어.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고 그러고서는 쇼코가 하는 말이 네가 우리 집에 찾아왔던 날이 흐릿하게 기억한다. 그때쯤이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던 즈음이었대. 그리고 그때 반가웠었고 그리고 약을 먹어서 멍한 상태였고 네가 날 뿌리칠 때도 그냥 무덤덤했다. 그리고 네가 대문을 박차고 나갈 때도 널 따라가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네가 짜잔하고 다시 들어오리라고 생각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고선 마루에서 한참 자고 일어났더니 해가 져 있었고 그제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가 밀려왔고 그때서야 내가 너를 영영 잃어버린 걸 깨달았어. 하여튼 막 그런 사과 편지였어. 그리고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널 찾아가는데 막 할아버지를 비나 맞게 하고 잠도 안 재워주고 그냥 보냈다고 막 혼났어. 그러고서는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도 뭔가 병에 걸린 상태였어. 근데 할아버지는 2년 동안이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때 자취방에 찾아왔을 때도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뭔가 나한테는 엄마도 할아버지도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 근데 할아버지가 퇴원하던 날 엄마가 전화로 그걸 알려줬어. 그러고선 잠시 네가 하던 일을 접고 주중이라도 집에 와서 할아버지 간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얘가 집에 내려갔어. 그래서 다시 할아버지와 그 이상한 신경전과 이상한 무뚝뚝함과 막 그런 이상한 상황에서 이제 또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게 돼. 그 왜 막 이런 거 있어. 막 TV 리모컨 가지고 막 싸우고 채널 가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이런 얘기를 해.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 그 병 얘기 안 해준 거. 옌병 쓸데없는 소리. 속 시원해? 결국 이렇게 돼서?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난 정말이지 괜찮을 줄 알았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턱도 벌릴 수가 없었다. 턱을 벌려 입으려면 눈물이 쏟아내릴 것 같아서였다. 뭐 이런 거였어. 하여튼 서로 뭔가 생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마냥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랑 뭔가 친해졌어.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고 이제 막 처음 사귀는 사람들처럼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잘 품고 있던 쇼코의 편지는 다 버렸대. 그리고 뭐 서로의 예전에 있었던 상처들 막 그런 얘기를 나눠. 엄마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어. 뭐 아빠가 뭐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 자기네가 받았던 상처 이야기 막 이런 거를 해. 그러고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얘가 집에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눈 지 65일 만에.
엄마와 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나는 엄마를 상당 부분 용서했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었다. 엄마는 나를 낳자마자 일을 나갔고 흉한 소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빠의 죽음을 덮으려는 데에만 급급해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엄마가 나로부터 아빠에 대한 애도의 기회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온 학부모들을 제치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갔던 일. 현관문 열쇠를 목에 걸고 동네를 돌아 가기 싫은 집으로 걸어가던 일. 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던 엄마. 그 흔한 잔소리 한 번 하지 않던 무심한 엄마. 할아버지의 임종을 3시간여 앞두고 엄마는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상을 치르면서 쓸 세면도구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은 물기 하나 없이 딱딱하고 차가웠다. 자,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구급차를 부르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랬어. 그런데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소유 엄마 독한 거 보라지. 하나 있는 자식이 저리도 무정하니 죽은 노인네만 불쌍하네. 번듯한 아들 하나라도 뒀으면 이만큼 초라하진 않았을 거야.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껍데기만 보고 단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치솟을 무렵 나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지 않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슬픔을 억누르다 결국은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마였다. 평생을 함께 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눈물을 풀어낼 수조차 없는 사람. 울고 개원해서 씻어낼 줄을 모르는 사람. 그저 차가운 손과 발, 두통처럼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만 아픈 사람이 엄마였다. 장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 엄마의 얼음장 같은 손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는 퉁퉁 부은 내 얼굴을 차갑게 바라봤다. 엄마의 흰자위는 하얗다 못해 파란빛이 돌았다. 울고 싶어. 그 말을 하며 엄마는 힘들게 웃었다. 다 묶이지 않은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흘러내려와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실핀을 꺼내서 엄마의 비어져 나온 머리카락을 머리에 고정시켰다. 너도 엄마가 이상해 보이지? 나는 고개를 가로젓다가 끄덕였다. 응, 엄마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엄마에게 쌓인 감정을 풀지 못했을 때에는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엄마는 조금 웃다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남은 짐들을 같이 정리하고 그랬어. 그리고 거기서 할아버지의 짐 중에서 옛날에 쇼코가 찍어줬던 엄마와 할아버지와 내가 셋이서 다 같이 찍힌 유일한 사진도 발견했고 그랬어. 그 사진은 뭐였냐면 쇼코가 찍었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편지 보낼 때 같이 보냈던 거였어. 그리고 뭐 아빠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이제 또 할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면서 엄마랑 이런 얘기를 했어. 할아버지가 서울 자취방으로 오셨던 날 있잖아. 응. 왜 대답해?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미안합니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 하셨어?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멋지다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니까 멋지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영화 일이 마음으로 정리가 되더라. 정리가 되다니. 이제 끝내려고 엄마. 엄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우리는 별말 없이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엄마는 내가 서울에서 계속 지낼 건지 아니면 고향으로 다시 내려올 건지를 물었다. 나는 서울에 살든 고향에 살든 엄마와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엄마도 이제는 자유로워지라고 집에 남자친구든 친구든 불러서 같이 놀고 누구의 밥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 했다. 엄마는 누구보다도 혼자 있길 바랬던 사람이잖아. 고마워. 고맙대. 그러고선 할아버지의 남은 유산 전부인 신문지로 포장된 돈뭉치를 건네줬어, 엄마가. 할아버지가 꼭 넣을 주라고 하셨대.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받았고 이제 할아버지의 짐 중에서 막 이런 것도 발견했어. 쇼코가 할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야. 근데 그거는 아직 할아버지가 뜯어보지 못한 거였어. 우편함에서 발견한 거였거든.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쇼코한테 더 이상 편지 보내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 이제는 너의 편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 편이 더 마음 편하겠다고. 그래서 쇼코가 마지막으로 편지 보내면서 뭐 그동안 감사했다 막 이런 거를 쓴 거였어. 그래서 내가 거기 적힌 주소로 답장을 썼어.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너를 각별히 여기셨고 네가 한 번쯤은 당신을 만나러 오기를 바라셨다. 한국에 오겠다고 꼭 다시 만나자는 너의 빈말을 진담으로 알아들으셨던 것 같다. 이제는 이런 손편지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메일 보내거나 스카이프로 전화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고서는 이제 나는 되게 현실로 돌아왔어. 예전에 막 하겠다는 영화 막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이제 인턴도 없고 영문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어떤 자격증이나 성적표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막 토플 책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뭔가 그 취업 준비 같은 거를 하게 됐어. 그러다가 쇼코한테 드디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과연 쇼코가 이제 미스터 김 소식은 유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만나러 다시 돌아간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갈 수가 없었다 그래. 그래서 왜? 이랬더니 미스터 김이 아픈 모습을 나에게 보이기 싫어하셨어.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아픈 걸 쇼코가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할아버지가 아팠던 걸 알았어? 응, 소유 너는 몰랐었지. 응, 몰랐었어. 나만 빼놓고 모두가 알고 있었구나. 쇼코 네가 뭐라고. 이거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야. 나는 목이 맸다. 널 속인 건 미안해. 하지만 미스터 김과의 약속이 더 먼저였어.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쇼코는 말을 이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가서 나와 할아버지를 보겠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기분으로는 쇼코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몰랐던 비밀을 할아버지와 공유했다는 질투. 내게 내내 연락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미운 마음. 일본에서 본 쇼코의 태도에 대한 거부감. 나의 불안정한 처지에 대한 방어심.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로 모여서 차가운 마음으로 굳어졌다. 나는 너를 안 봐. 쇼코는 이게 마지막이면 마지막일 거라고 나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말했다. 미스터 김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는 200통 정도야. 나보다는 너와 너희 가족에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꼭 만나서 주고 싶어. 나는 목이 메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래서 드디어 명동에서 만났어. 명동에서. 쇼코는 지금 명동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묵고 있어. 그래서 쇼코를 딱 만났는데 금발로 염색한 긴 머리에 속눈썹까지 붙인 진한 화장을 한 얼굴이었다. 쇼코는 반짝거리는 재질의 카키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하얀 옥스퍼드 단화를 신고 있었다. 쇼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예의로라도 웃지 못했다. 나는 금색 펄로 번쩍이는 쇼코의 손톱에 시선을 줬다. 쇼코는 명동에서 칼국수를 먹고 네일숍에 들르고 마사지를 받았다고. 서울은 나의 고향인 K군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생각할 때면 늘 K군의 그 고즈넉한 분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중년 여자들, 기다란 풀들이 우후죽순 솟아난 천변과 하루살이들이 떠올랐었어. 나는 그 말을 흘려듣고 쇼코에게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편지를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쇼코는 그런 내 손을 한 손으로 잡더니 다른 한 손까지 보태서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쌌다. 쇼코는 미소가 감도는 얼굴로 날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일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 손짓과 표정에서 나는 위안을 느꼈고 쇼코로부터 위안받았다는 사실에 당혹했다. 뭔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소통이 된 느낌이야. 나는 일본에 갔을 때 쇼코에게 느꼈던 우월감을 기억했다. 너의 인생보다는 나의 인생이 낫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을 때.
집에 틀어박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었던 쇼코를 한심스럽게 생각했던 일. 넋이 나간 것처럼 내게 기대서 팔짱을 끼던 모습에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던 기억. 그리고 쇼코의 아픈 할아버지를 보며 나의 할아버지의 건강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일도. 나는 쇼코의 그늘을 보지 못했다. 여기. 쇼코는 비니 쇼핑백 2개를 꺼냈다. 미스터 김의 편지야. 이제 거기서 할아버지가 막 서툰 그림 같은 것도 그린 것도 보고, 그리고 쇼코가 미스터 김은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한 것도 듣고,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 같은 것도 듣고 그랬어. 그래서 막 할아버지가 막 얘기했던 되게 사소한 것까지 다 친구처럼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자기는 이제 듣는 사람은 할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를 막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쓰신 적은 없으셔? 쇼코는 빨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으며 웃었다. 네가 미스터 김을 빼다 박았다고 좋아하셨어. 우리가 다시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을 때 미스터 김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네가 만든 영화가 상영된 영화제에 다녀왔던 이야기도 쓰셨어. 나는 할아버지를 영화제에 초대하지 못했었다. 팔순이 다 된 노인이 굳이 이것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앞으로 지급된 표는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영화계 사람들에게 뿌린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시사회에 오실 수 있느냐고도 묻지 않았었다. 할아버지가 보여달라고 한참이나 보챈 뒤에야 나는 노트북에 저장해놓은 영화를 할아버지 앞에서 틀었었다. 집을 잃은 소녀가 공사가 중단된 빈 아파트에 살다 쥐로 변하는 내용의 15분짜리 단편 영화였다. 영화는 당연히 혹평을 받았다. 선악의 경계가 너무 분명하고 메타포가 강해서 세련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평도 내리지 않고 그저 내게 묻기만 했다.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은 건지, 정말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심지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쥐로 변할 수 있는 건지, 그 소녀를 잡아낸 카메라는 누구의 시선인지 묻기도 했다. 그 불편하고 듣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애썼던 것 같다. 할아버지는 나의 유일한 관객이었다. 할아버지? 그래서 쇼코는 막 우리 할아버지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쇼코가 나중에 다시 우리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낸 거 있잖아. 할아버지가 받지 못했던 그 편지. 그날이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되던 날이었대. 마음을 추스르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이거는 받았던 모양이다. 하여튼 그때 그 우리 할아버지가 투병 중이라고 답장을 했대. 근데 그런 거를 듣고선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고, 그냥 자기 할아버지는 병세가 점점 나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서 막 자기네끼리 우습지? 웃기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소유야, 우린 이제 혼자네 하면서 쇼코는 그 예의 바른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고서는 그 만남 뒤로 내 자취방에서 이틀을 함께 보내고 같이 중국 음식도 시켜 먹고 자기가 만들었던 형편없는 단편 영화도 같이 보고 뭐 이제 사이좋게 잘 지냈어. 그리고 함께 우리 할아버지의 납골당에도 갔어. 쇼코는 납골당 유리문에 두 손바닥을 대고 말했다. 미스터 김. 그 말을 하고 우리는 뜻모르게 같이 웃었다. 쇼코는 우리 엄마 집에는 들르지 않았다. 집 근처의 천변에도, 쇼코가 다시 가보고 싶다고 했던 나의 모교에도 같이 가지 않았다. 다음에 같이 갈게. 그래야 또 올 이유가 생기지. 나는 쇼코를 김포공항 잠깐만. 나는 쇼코를 김포공항까지 데려다줬다. 출국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포옹했다. 몸은 약간 떨어져서 팔로 서로의 등을 두르는 식의 포옹이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던 쇼코의 모습을 기억한다. 보딩패스를 내밀고 자동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는 쇼코의 얼굴. 그때 쇼코는 그 예의 바른 웃음으로 날 쳐다봤다. 마음이 어린 시절 쇼코의 미소를 보았을 때처럼 서늘해졌다. 이러고 끝이야.
약간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그 타인에 대한 거리감 같은 걸 느끼는 걸로 끝났어. 약간 이 사람은 그런 타인과의 소통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아. 그래서 되게 얘기 재밌게 잘 썼네. 재밌기도 하고 와닿는 것도 엄청 많아서 형광펜을 너무 많이 쳐버렸어. 그래갖고 많이 읽어줬는데 하여튼 나는 너무 재밌게 어머! 녹음 50분이 넘어갔잖아. 아이쿠. 나 이렇게 길게 한 줄 몰랐어. 어쩐지 배터리 47%가 17%가 됐네. 아 정말? 이렇게 많이 내가 밑줄을 쳤었다니. 대단하군.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야. 아주 좋은 작품이었어요. 응, 너무 좋았지. 여기 이 책에 수록된 다른 것들도 빨리 보고 싶다. 기대할게요. 기대도 되는 거죠. 고마워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예니밍fan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